안녕하세요. 송가판입니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서 일자리와 연금으로 현금 소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에 다가오는 4대 리스크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전장수입니다. 돈 없이 100세를 살아가기는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겠죠. 현금 수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병장수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100세 동안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게 지내면 정말 힘든 생활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업장수입니다. 하는 일 없이 오랜 시간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거장수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또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또 일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일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가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죠. 우리가 인간은 예전부터 수렵 채직을 하면서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건강관리를 하고 움직여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인간관계 그 중에서 부부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족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친구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베풀어주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 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산 규모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있다, 또 자녀가 돈이 있으면은요, 아주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받는 노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부모가 돈이 없고 또 자녀가 돈이 있는 경우는요, 대체로 홀몸 노인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부모는 돈이 있는데 자녀가 돈이 없는 경우는요,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는 연금 패러사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이죠. 부모의 연금을 갉아먹고 부모의 노후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도 돈이 없고 자녀도 돈이 없는 경우는요, 무현사 예비군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무현사 예비군이라면 쉽게 말하면 고독사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연락을 끊고 또 자녀는 부모를 찾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 다가오는 현실 중에서 돈으로 100세 시대에 우리가 노후 생활을 잣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교훈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5층 연금으로 탄탄하게 사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 최저생활비로 월 한 35만 원 내를 지급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미리미리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적립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닐 동안 소득이 있는 동안 연소득의 10% 매월 한 달 정도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상층연금을 쌓으면은 추가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하게 적립하면은 노후가 한층 더 탄탄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자금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아마도 노후에도 지금은 향후에는 100세 시대는 가능하면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근로소득으로 현금소득을 창출하고, 두 번째,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소득으로 노후자산을 탄탄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자나 배당, 리츠에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노후 생활에 보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나 기타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에 많은 자산이 웨이트가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자산 중에 80% 정도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의 자산세, 그리고 종부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있지만은 현금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자나 배당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창출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현금을 쓸 수 있으니까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자산 운용 수익, 그리고 연금 수입으로 노후 소득원을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50대 전후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후 남아있는 기간이 10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 주지 않을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이 1년에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제2의 경제활동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경제적인 도움만 될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을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은요, 늦잠 자고 게을러지고 생활이 망가져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일을 할 때 규칙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활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해야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두뇌를 쓸 때 건강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성취감을 얻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보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노후에 다가오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우리가요,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하잖아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은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데 한 달에 50만 원의 수입이라 하면은요,
사실은 정기예금 3억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2의 인생 시니어들의 일자리에서는요,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이왕이면은 잘하는 일을 하고, 이왕이면은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이왕이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서 보람을 찾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었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요,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들 일을 하고 있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층을 보면은요, 55세에서 64세 이상 인구를 보면은요, 거의 한 830만 명 중에서 600만 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죠. 거의 72%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55세 이상이면은요,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의 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 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지만은 사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일부를 빼고는요, 60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50대 전후에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49.4세에 대부분 퇴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을 하면서 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재취 없이 직급과 임금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할 때 평균적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체로요,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때보다가 상당히 많이 임금이 하락하는데 평균적으로 60% 정도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회사에서 과장하고 부장하고 팀장 하더라도요, 퇴직 후 재취업 시에는요, 직급이 하향하게 됩니다. 대부분 서비스, 단순 노무지, 기타 일용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려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일자리 센터,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이나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중장년 일자리 센터를 활용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컨설팅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은요, 대체로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얼마까지 일하기 원할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물어보면은요, 70까지는 일해야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70까지 일한다 하더라도 100세 시대는요, 남아있는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린다 그랜트는요, 지금까지는 80을 살고 60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은요, 앞으로는 100년을 살고 80년을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일자리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요, 이제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 가치, 성향을 파악해서 이왕이면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중장년 그 일자리 센터라든지 그 정부 산하 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고용지원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요, 자신의 흥미나 능력, 적성 검사를 해보고 이왕이면은 앞으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1, 2년 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꾸준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50, 60이 됐는데 무슨 자기 개발 아닙니다. 지금은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30년이 새로운 한 세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3, 40년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게 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트렌드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AI 시대고 디지털 시대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면은 한층 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에서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경험이 중요하죠. 어떤 일을 성취하면은 성취업적으로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일에서도 더 한층 더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니어들의 재취업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기존 경력과 연계된 재취업입니다. 아마도 기존 경력을 활용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경우겠죠. 엔지니어들, 기술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기존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를 많이 구하고 또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기존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는요,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와 자신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분야로는요, 기존 경력을 잘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무직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단순한 일자리를 많이 합니다.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 업종 많이 하죠. 주변에 보면은요, 저 주변에도 과거에 군 장성 하시던 분들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들이요, 저 주변에 저 친구분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요, 경비원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편의점, 마트 이런 일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요, 향후에 일자리를 가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항상 새로운 길이 나타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 곳에 에너지를 두면은 항상 새로운 에너지가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를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요,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은 좋겠죠.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경력을 만들기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경력을 만드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손해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장년들이 취업할 때 준비돼야 할 요소 중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구직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감히 그런 일을,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직급과 과거의 회사는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취업 시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나게 퇴직을 합니다.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퇴직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 자리는 없고 해서 엄청 경쟁이 치열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요, 사람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할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이렇게 노력해서 쉽게 취업이 원하는 장소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오기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중장년들은요, 나이 어린 상사한테도 조화롭게 잘 지내야 됩니다. 나 때는 하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되겠죠. 예, 꼰대라고 아시죠? 꼰대가 뭘까요? 예, 나 때는 하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예전 회사와 비교하면은 꼰대라 취급받을 수 있겠죠. 예,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젊은 사람들을 도운다는 자세로 그러한 마음가지로 우리가 그 구직 태도를 가질 때 일단은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직무 경험이 없으면요,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요, 무료로도 일하고 자원봉사라도 일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았을 때 나중에 필요한 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차별화된 전략이 인품이라든지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자격증,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직무 능력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직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구직 기술이 중요하죠. 예. 첫 번째는 구직 전략의 방향을 잘 세워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예, 전략이나 방향이 잘 세워야 됩니다. 내가 당장 취업해야 되는 경우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가 2, 3년 준비하는 경우에 원하는 그 구직 잡에 대한 목표가 틀리고 준비하는 방향이 틀리겠죠. 그리고 이력서 작성도 중요합니다. 중장년이나 시니어들은요, 이력서 작성을 안 해본 지가 어렵죠. 20대 이력서 작성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력서 작성할 때도요,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력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직하는 구인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해당 직무에 맞는 관련성 있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요, 전문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략도 중요합니다. 면접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무에 꼭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도 중요하고
또 면접에 있어서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습 하나 하지만은요, 우리가 시니어들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알아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우리가 머라이 하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말의 내용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가 목소리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55%가 표정과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라이 법칙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세나 표정과 태도가 중요하죠. 실제로 말의 내용은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손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면접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당나라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신원서판이라고 했죠. 외모를 보고 목소리를 보고 표정을 보고 사람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장년들은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이 사실은 자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우리 중장년들은요, 시니어들은요, 암묵적인 지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목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있죠. 명목적 지식은 그냥 이론으로 아는 지식이라 하면은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몸으로 체득한 지식, 경험으로 익힌 자산입니다. 자전거를 타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암묵적 지식입니다. 우리 중장년들에게는요, 엄청난 암묵적 지식이 있습니다. 암묵적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일찍이 로마는 2000년 이상 유지되었죠. 근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장년들은요, 직장 생활 30년,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력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다리를 놔주는 사람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 스트롱 타이가 아니라 가볍게 알고 있는 사람, 위크 타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보더라도 동종결합보다가 이종결합을 할 때 항상 더 우성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도 접붙였을 때 식물이 잘 자라고 과일이 잘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가볍게 아는 사람보다가 가볍게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회사, 과거의 지인들과 네트워크를 잘 연결하고 그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 해서 그냥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중장년들 네트워크의 통계치를 보면은요, 동종 직종의 취업에 50.8%가 지인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 그러고 이종 직종은 36.7% 정도가요, 지인을 통해서 직장을 새로운 잡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내 핸드폰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바로 1차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1차 네트워크로 해서 이분들과 만나고 연락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정보를 얻고 이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소개받으면 2차, 또 소개받으면 3차 네트워크로
이렇게 취업 시장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북극에 가면은요, 얼음덩어리가 많죠. 근데 그 얼음덩어리의 90%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10%나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빙산 모델이라 그러죠. 우리가 물 위에서 열심히 잘 평화롭게 다니고 있죠. 근데 그 아래 오리는 물속에서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 인력 시장에도요, 비공개 정보로 네트워크로 90% 이상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람을 구할 때 적수된 이력서나 회사 내부의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컨택을 통해서 중장년들은 취업 시장에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다는 겁니다. 공개된 정보로 홈페이지나 채용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요, 10%,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공개된 정보로 채용을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좋은 사람 추천해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장년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체면치레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소신껏 일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피니스, 행복은 원트분의 해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나르든지 줄이든지 아니면은 많이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중장년 내일센터나 폴리텍 대학 같은 데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35개 폴리텍 대학에서는요, 우리 중장년이나 시니어들을 위해서요, 무료 기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용접, 굴삭기, 지게차, 컴퓨터, AI,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등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국비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은요, 5년 동안 300만 원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사 이런 등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배우고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1만 시간만 투자해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술과 자격증을 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만 시간이라 하면은요,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은 1만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요, 12만 시간, 15만 시간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일하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은요, 전문가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멘토링을 하다든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전문가가 되는 길도 우리가 시니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또 다른 그 기회가 되는 일자리는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고,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창업은 썩 권하는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창업 성공률이요, 거의 5년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든지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창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람 일자리 사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 기타 크리에이터나 패시어티, 유품 정리사, 장례 지도사 등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각자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후의 현금 수입의 또 다른 축, 연금 수입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에 왜 연금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만은요, 연금은 자녀를 돕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부자지만은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부자가 되고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나 사기의 위험이 될 수 있지만은 연금은 꿈과 희망이 됩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지만은 연금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럼 목돈은 한 번 날리면은 평생 힘이 들지만, 연금은 아무리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또 연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목돈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만은 연금은 사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젊은 시절부터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연금 형태로 축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연금보험으로 축적을 하고요. 또 우리 시니어들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주택연금, 그리고 현금을 바로 연금화하는 즉시연금, 그리고 월배당 ETF로 만드는 방법, 임대수익이나 일자리로 현금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서구 사회는요, 65세에서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도입이 빨랐잖아요. 미리 연금을 도입했고 늦게까지 일하니까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연금이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돼 있고 60세 정년이기 때문에 연금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비용으로 생각해서 넣지 않은 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요, 국민연금을 충실히 가입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은 이미 계속 가입 기간으로 가입 기간을 연장을 하면 됩니다.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지만은 60세 이후로 내가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 하면은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64세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소득이 없는 분들도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넣으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연금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수령합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연기 시 7.2%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5년 연기 시 36%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연금 금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연금 수령 연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받는 거니까 100세까지 오래 산다 하면은 수령 연기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1년에 1%, 2%인데 1년 연기의 7.2%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요 현금 수입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이죠.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없는 자산을 굳이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택연금으로 현금 자산을 만들고 남는 자산은 자녀한테 상속되게 하면 되거든요. 주택연금은요,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고 연금 받은 금액이 남으면은 자녀한테 상속이 되고요. 연금 받은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죠.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55세 이상이고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2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 시 가능하고요. 공시가격이 12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12억 이상인 주택도 주택연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금융회사에서요, 12억 이상에 대한 그 주택연금을요, 혁신금융으로 채택이 되어서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그리고요, 평생 동안 거주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고, 또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없어질 우려가 없죠. 그래서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되는 거니까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주택연금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현재 기준으로요, 받은 사람은 평균 가입 연령의 7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주택가가 3억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현재 월 122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늦게 받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금액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70세 3억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88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70세 기준으로 6억 원의 주택이라 그러면은 월 177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65세고 12억짜리 주택이 있다. 그러면 대체로 한 288만 원 정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 2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상환하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신탁 등기를 할 때 그때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있는데 등록세나 채권 매입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25%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외됩니다. 아주 좋은 혜택이죠.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영향받지 않고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에 영향이 없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대표적인 것이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 금액이 평생 고정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타 연금들은요, 대체로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금액이 늘어나는데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팔고 주택연금을 다 상환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요, 동일 주택에서 3년 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 초기에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내는데요. 나중에 상환을 하더라도 환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연 보증료로 연금 지급 금액의 0.75%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 역시 수수료에 대해서 상환 시 이자 비용으로 환급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고 주택연금 가입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우리가 현금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현금 소득이 있을 때 즉시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즉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금화하는 거죠. 연금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형 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종신형 연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돈이 1억이 있다 합시다. 1억이 있다 하면은 상속형 연금은요, 지금 금리가 3%다 하면은 매년 3% 이자만 받는 겁니다. 1억에 3%면 300만 원씩 매년 연금을 받다가 1억이란 원금은 유족이나 자녀나 배우자한테 상속시키는 것이 상속형 연금이고요. 확정기간형 연금은 1억이라는 돈이 있다 했을 때 내가 10년 동안 받겠다 하면은 1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나누어서 원금 이자를 받는데, 대체로 뭐 1억에 10년이면은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매년 받다가 10년 이후에 소멸되는 구조죠. 10년 동안 받아도 되고 20년 동안 받아도 되고, 그것은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은요,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금액입니다. 연금 금액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들이 대체로 종신형 연금은 100세까지 산다는 생각하고 금액으로 나누어서 연금화 주는 거니까 대체로 연금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이 좋은 점은요, 종신토록 연금을 받으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혜택이죠. 일단은 일부의 자산가들은 그 일부의 이자보다가 세금이 없는 비과세 혜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신형 연금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해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형 연금이나 상속형 연금은 그 금액이 일시납이 1억 원이 안 되면은요,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1억 원이고, 그리고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억에 10년이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와 연금 소득으로 노후에 현금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